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군요.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째 번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 얘기가 이제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아주 개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제가 아주 브리프하게 쓴 게 자치통감 3번 태어나다라고 하는 책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자치통감 전 세트의 맨 마지막에 부록에 해당되는 자치통감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통감 전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게 한 8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치통감이 맨 처음에 탄생에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그 이제 인간의 하나의 전기도 전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그래서 자치통감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한 800페이지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아주 전문적인 분 같으면은 그걸 읽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이제 보고, 오늘은 둘째 번 얘기, 이제 제목을 이제 원래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2강 육국을 삼키고 멸망했던 진나라, 집어삼켰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고 이제 멸망했죠. 15년 만에 통일한 지 15년 만에 멸망한 나라가 이제 진나라인데, 진시황제로 우리 널려져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제 15년 만에 이제 됐다가 망했지만 이게 중국사에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자치통감 전국 시대, 이제 자치통감 31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자치통감의 전국 시대, 전한 시대 1, 2, 3 해서 대체적으로 원본은 이렇게 4책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 가운데 중국 분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분열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저 고나무계는 중국이 분열되길 바라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제목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고, 중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썼는데, 그 제목을 일단 그렇게 잡은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전문가들이랄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 권에 하나씩 써서 5권을 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제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거가,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거가, 그다음에 자치통감 저료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 원문을 갖다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들여다봐야 될 거지 하는 걸 평론을 해서 평설이라고 하는 책이 5권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맨 마지막에는 진정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문화 지리를 근데 역사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지리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리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산 밑에 살든가 물 옆에 살든가 지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데, 역사와 지리를 갖다가 합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진정상이라는 분이 이제 문화지리를 하는 아주 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대체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중국이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주제가 됩니다.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문제인데 이걸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하여간 중국이 뭐냐 하는데 하여간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중국 옆에 이제 산지 우리 역사가 2000년이면 2000년, 4000년이면 4000년간 중국과 이웃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을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가 좋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사를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면 아파트 살래 이웃 벽이 싫으면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이웃이 좋으면 그쪽으로 이사가 올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이사 갈 수 없는 문제다.
이사 갈 수 없는데 그 이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그런데 중국이 이웃에 있으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도 중국하면 적어도 몇 마디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베스트셀러 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유명한 작가 분이신데 누구라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이게 1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신문에 나길래 제가 가서 봤더니 이분이 역시 필체가 좋아요. 필체가 좋았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1년 머물면서 무슨 중국말 배우고 중국 이웃하고 저녁 먹고 무슨 얘기라고 그러면서 중국이 뭔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정말 중국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 말은 잘 써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이게 표피를 긁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자치통합을 하고 있다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어느 중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면, 선생님, 제가 제 친구 가운데 자치통합 뭐 아버지한테 이제 졸라서 좀 해서 읽는다고 그래서 중국사를 읽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임마, 한국사도 모르면서 무슨 중국사를 한다고 그래. 그리고 핀잔을 주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한 것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만히 중학생한테 제가 뭐라고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좀 생각을 하다가 가서 그 학생 보고 징조 할아버지 함자를 아는가 하고 물어봐라. 만약에 징조 할아버지 함자를 모른다면 징조 할아버지도 함자도 모르면서 한국사 단군 할아버지는 왜서 뭘 하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보거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큰 시각에서 우리를 들여다봐야 우리 위치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징조 할아버지 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봄도 커다란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싶거든 동아시아의 세계를 보고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세계사적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그 애국심이 많은 나라가 돼서 그런지 한국사 하면은 세계 최고예요.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동아시아 또는 세계 속에 한국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중국사라든가 또는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편견인지 몰라도 지나치게 모릅니다. 그 중국사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뭐 나하고 아예 골치 아파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그러나 우리가 중국사라고 하는 것이, 중국사라고 하는 역사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태어나서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커져오거나 줄어들거나 이게 유기체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이웃에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기체 가운데 어떤 걸 볼 거냐 하면, 여기 제목이 뭐냐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고대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지역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국가 권력과 말하면 이런 분권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떻게 중국사에서 말하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이라고 얘기할 때 중국이 얼마나 크냐 하는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이제 960만 평방킬로입니다. 이게 960만 평방킬로만 얘기할 때면 제가 보면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제가 1989년에 이제 공자 탄생 254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도 거기서 뭐 페이퍼 하나 읽으라고 이제 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그 외교관이. 그래서 이제 중국 호텔인가요? 아주 큰 호텔입니다. 그게 저녁에 모처럼 만에 국제 학자들을 많았다 그래. 이선념 그때 이 양반이 이제 우리한테 저녁을 한 끼 냈습니다. 500명을 초청했어요. 그게 한 테이블에 10명씩 뭐 다 하시는 대로 중국이 이제 대체로 모여면서 50개를 가득한 홀에다 했는데, 제가 앉은 테이블에도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습니다. 월남 사람도 있고 소련 사람도 있고 뭐 필리핀 사람도 있고 하여간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고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 뭐 인사하고 넣었는데 그래서 한 얘기가 제가 이런 얘기하죠. 나 남조선에서 왔는데 그때는 한국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남조선에서 왔는데 나는 중국 너희 면적 안다. 그리고 근데 너는 모르지.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냐? 그래서 950만 평방킬로지.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중국 사람이 앉아 중국 학자였다. 야, 너 틀렸다 그래요. 뭐 얼마나 뭐가 틀려? 그때는 우리나라 지도에 950만을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얼마 틀렸냐? 990만이다. 그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950만이나 990만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는 그저 90점은 줄만 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조금 더 딱 생각하니까 그렇게 우리가 약간 뭐 이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남한이 왔다 갔다 하는 차고입니다. 남한의 면적이 9만 5천 평방킬로입니다. 우리 남한의 100.1배 뭐 이런 정도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선 사이즈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말 어떻게 이 속에 이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생존을 말하면 영위해 갈 거냐 그런 문제가 사실 심각.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 먹어버리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쨌거나 이게 101점 대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각이 사실은 평소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냥 쉽게 착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국가로 이제 시작돼서 통일 왕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BC 221년에 진시황제라고 하는 진나라 시황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통일을 했다. 그래서 천하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붙여가지고 쓰는데 이 천하통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황제가 자기가 그전에는 황제란 단어가 없습니다. 황제란 단어 없어. 삼황오제. 황자 들어가는 분이 세 분이고 제자 들어가는 분이 다섯 분이라고 그래서 삼황오제라고 그러는데 나는 삼황과 오제를 합한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난 당연히 황제다. 그래서 둘을 합해서 나는 황제라고 부른다. 그동안에는 이제 명령한다는 왕이 명령한다는 말인데 명령이란 말 오늘날은 이제 이 법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명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라고 하는 말로 바꿔라. 이 황제가 하는 것은 이건 명이 아니고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제다. 지난주에 보셨죠? 사마광의 재상 임명장에 뭐라서 제가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보셨죠? 그게 바로 황제의 표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 뒤져봐 보면은요, 임금이 명령하는 거 제자 써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세요. 고려시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려시대도 안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네.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에 령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대통령령, 무슨 뭐 교육부령, 외교부령, 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 제와 조로 바꾼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다가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가 과거에는 이제 그 황제가 돌아가면 거기에 시법에 의해서 이제 무슨 뭐 헌제다, 은제다 뭐 이렇게 그래서 헌제다 뭐 이 등등 해서 이제 시를 하는데 이제는 그건 안 된다 그래요. 뭐냐 하면 황제는 이제 내가 시황제고 내 아들은 2세 황제고 그 아들은 3세 황제, 4세 황제, 5세 황제 그래서 100세 황제, 만세 황제까지 갈 거다. 이거 완전히 뭐 이제 뭐 천하통일을 했으니까 이제 감히 누가 내 말하면
그 이제 이어가는 황제 자리를 이어가는 것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왜 그러냐 황제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이 또는 자식들이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잘했냐 못했냐 얘기한다는 게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호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죽은 다음에 이 양반이 잘했어 못했어 성질이 아주 고약하네 그러면 무슨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인조 대왕 같은 경우에 뭐 들리는 얘기면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대.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열조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거꾸로 해라. 그래서 인조로 했다. 그런 뭐 농담 같은 얘기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시호를 갖다가 제자나 아들들이 하지 못할 이러한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위대하랄까요? 그걸 위대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런 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이제 시황제 그림이 여럿인데 예전에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러고 여기 밑에 거는 요 앞에 시황제고 요 두 번째 거는 그 이제 후한 광무제고 요쪽 거에 아마 이제 당나라 현정 양귀비 남편 예 양귀비 사진이 사진입니다. 그 시황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대단하냐 뭐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시황제 무덤이죠. 요거 병마용 이 이제 실제 병사들하고 똑같이 뭐 이제 저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병마용이고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지금 박물관이다시피 해서 저렇게 이제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진시 황제가 어떤 것을 통일했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 거로 쳤는데 저 꼭대기에 우리나라하고 아주 관계가 이제 제일 그 가까이 하는 연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산동 쪽에 제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조나라 이제 위나라 한나라 이렇게 있고 맨 밑에 양장 지역에 초나라가 있고 왼쪽에 진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국 시대에 말하면 7나라가 굉장히 거대한 나라가 존재했다. 서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경쟁을 했던 7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칠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전국 칠웅이 자, 요거 조금 보시죠. 요 위치를 좀 한번 쭉 보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정상이 그린 문화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X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 2, 3, 4 이렇게 X자로 해서 중국을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말한 구분해서 이렇게 4개로 그렸는데 그 가운데 요 일부분에 이제 3에 해당되는 부분과 여기 2와 4에 해당되는 부분 요것만 제가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모두 말하자면 이제 문화지리를 갖다가 이제 3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3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요 밑에 낙양이라든가 요쪽에 1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요쪽에 산동반도 쪽에 제나라 쪽에 4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저쪽 3자 큰 3자 밑에 중간에 5라고 나눠지고 그 위에 6 그다음에 족꼭대기에 이제 2번에 7, 8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에서 어느 국가가 만들어진다든지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연적인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여서 살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7개 나라의 위치와 이 문화지리에서 보이는 이러한 말하면 지역 구분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말하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이러한 지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한국 사람 가운데 중국 관계 하시는 사람은 이거 하나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건 요철로 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왜냐면 이건 실제로 이제 높은 산은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와 있죠.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봤는데 이것이 산이 있고 여기에 그었다가 이제 제가 빠뜨렸는데 요거 산맥 같은데 이렇게 쭉 그렇죠? 예, 하더라도 산맥이 있는데 이건 낮은 데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진정상이 그린 그림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면에서 그리면 저게 왜 저렇게 그렸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거를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요 진정상의 지리하고 요걸 갖다 한번 대조해 보시라고 하면서 요걸 갖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겹쳐 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저렇게 나누어질 거냐? 이것은 기후와 말하면 강우량과 깊은 관계를 있습니다. 이건 진정상의 그 이제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점선, 여기 점선이죠. 요거 점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선은 요겁니다. 실선은 연평균 1월 달 평균 기온을 말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점선은 강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여기 이제 지금 상해 이쪽에 가면 이것은 연간 1,500mm가 내리는 1,500mm는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1,000mm 양양 쪽에서 1,000mm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북경이나 이쪽에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500mm. 이것은 이게 뭐 조금 더 낮고. 자, 이렇게 해서 전 강수량과 지형과 관계. 이건 왜 이렇게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영국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나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들 가보셨으니까 이제 아는데 만리장성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10시간 해도 안 되겠는데 하여간 만리장성은 이제 근데 만리장성이 비 내리는 강수량의 이제 같은 연 평균 그 강수량의 같은 내를 갖다 등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우선. 그런데 만리장성과 등우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치냐 하면 15인치 등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치니까 2.54cm인가요? 그렇지 15인치면은 380mm 정도 됩니다. 이게 380mm 되는 것이 이런 표시로 돼 있는데 이거 하면 이게 뭐냐 하면 고대에 오늘날은 농업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그 꼭대기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요새는 그 고대의 그런 초보적인 농업 기술을 가지고는 380mm 이상 되어야 농사가 가능하고 그 북쪽은 380mm 못 내리는 곳은 농사가 불가능하다. 그게 자연적으로 이 비의 강수량에 따라서 밑에는 농업지대가 되고 저 꼭대기는 유목지대가 되고 초원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왜 거기다 쌓느냐? 왜 하필이면 거기다 쌓느냐? 그것은 유목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과 농업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의 차이가 구분짓는 거고 따라서 유목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거고 농업지대라는 것은 정착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착을 전제로 한 데는 먹을 것을 쌓아놔야 됩니다.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동을 전제로는 창고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도 바오라고 하는 그 이제 간단한 거에서 그 뭡니까 이제 초원에 풀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 마차에다 실어서 해가지고 싣고 가서 또 한 100리 200리 가서 또 그거 펴놓고 하고 그냥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목생활이고 유목생활은 그런 점에서 말하면 이동적인 거죠. 그러면 겨울에 더우면 추우면 어떻게 하느냐? 남쪽에 창고에 내려가서 털어먹어야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무슨 성인 군자라고 그 남의 걸 왜 떠라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나는 그래도 근데요 역사 읽어보면요 다 그거 저게요
중국사의 자치통감을 가지고 읽으면서요.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마 수백 군데가 나올 겁니다. 내가 숫자는 안 쉬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맨 마지막 최후의 생존을 그런 정도로까지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역사를 보면서 도덕이다 뭐다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도덕이라든가 윤리가 필요한데 극한 상황에 몰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15지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이건 기후 때문입니다. 필리핀에서 적도 지역에서 여름에 그 이제 적도니까 바닷물이 올라가서 그래 저 동남풍 받아서 쭉 올라가면 그 가까운 데는 비가 많이 떨어지고 좀 더 필리핀에서 먼 데는 덜 떨어지죠. 당연히 필리핀에서 지도를 같이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원호를 이렇게 딱딱 그려보면은 이 만리장의 15인치 등선과 일치하는 걸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국 지도에 이 빨간 선이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만리장성의 이른바 관문들입니다. 우리가 북경에 가면 이제 무슨 뭐 이쪽에 우리나라 쪽에는 산해관이고 북경에 가면 장성에서 이제 올라가고 이쪽에는 진례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확하게 자, 이거 이제 비교해서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쪽에 실제 그 이제 장성과 이쪽에 15인치 등선 가지고 이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한데 도대체 아까 얘기한 진시 황제가 7개 나라 전국 칠흥 가운데 나머지 6나라를 멸망시키고 말하자면 이제 통일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통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 거냐 하는 문제를 간단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당시에 우리가 7개 나라의 진초현제 한이죠. 이렇게 7개 나라인데 이때 이 나라 사람들은 초기에는 적어도 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왕이라는 말을 못 붙이고 공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주나라 왕만이 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래서 이제 이 주나라 시대에 이제 뭡니까? 예, 제후를 임명하죠. 제후를 임명하는데 그래서 이거 뭐 얘기를 길게 썼는데 이거 뭐 다 얘기할 수 이게 뭐냐면요. 이 은나라 때도 이 봉건적 그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은나라가 하나라를 없앤 게 은나라죠. 은나라가 동쪽에서 와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 청동기 무기가 계속돼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주나라의 문왕은 뭘로 불렸냐면 서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은나라의 도읍에서 서쪽에 있는 백이라고 백이라는 맛이라는 거 이제 제일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서쪽에 내가 청동기 대줄 테니까 너희는 서쪽에서 우리 은나라 침략하는 거 좀 막아달라. 봉건적 관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나라 우리가 이제 그 은나라의 맨 마지막에 이제 주라고 하는 임금이 아주 못돼 먹어서 이제 주나라 이제 무왕이 이겼다 이렇게 혁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죠. 하는 얘기고 이 은나라 주왕이 동방정벌을 떠나죠. 그 수도가 빈금에 무왕이 와서 탁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 주나라 무왕이 이제 이제 들어왔는데 제후 입장에서 완전히 했죠. 물론 역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기록을 자기 쪽으로 좋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천하의 주인공이 됐는데 나머지 저 지방 세력들을 갖다 어떻게 내 말하는 그 휘하에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주나라 왕을 시킬 거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한 칸이 있죠. 뭐예요? 은나라로부터 청동기를 받아가지고 너 잘 지켜라 했는데 확 뒤집어 엎었잖아요. 또 그와 같이 거기에 기존에 있는 세력들과 봉건 관계를 맺는다 하면 언제든지 말하면 휙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아들, 조카, 뭐 형제, 뭐 등등에게
무기와 군대를 주어서 가서 그 점을 점령하라. 그리고 너에게 네 아들 딸에게 그 자리를 갖다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하마.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봉토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요새 이제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차이가, 우리 봉건은 황제가 내려주고 그리고 봉토를 주고 봉토를 받은 제후는 또다시 대부에게 또 체업을 나눠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서양사에서 휴다림이라고 하는 걸 갖다 봉건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전혀 달라요. 거기는 계약 관계죠. 그죠? 아, 우리 농사를 짓는데 남이 들어오면 어떡하냐? 너 그 칼 싸움이니까 너 대신 우리를 좀 지켜달라. 그냥 나한테 오고 이제 이제 계약 관계를 맺어. 그래서 그 꼭대 밑에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우리가 넬슨 건가요? 넬슨 거죠.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서양식 계약 관계의 발전 속에서 올라간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정착시키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에 익숙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고. 자, 이제 그래서 이 간접적인 지배.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 딸에게 그 점을 점령해라. 그리고 그 70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한 20개 정도는 이제 말하면 그 타성과 뭐 그 세력이 있으니까 이제 이제 봉건 관계를 맺고 있고 나머지는 그 동성과 이성 제후를 70개 만들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70개국이 오는데 나눠줬는데 봉건 제국으로 나눠줬는데 이게 어떻게 그대로 말하자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아까 얘기는 전국시대 7개 나라로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춘추시대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청동기 혹은 철기의 보급이 아주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서 그냥 정치적 관계로 되는 거 아닌데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을 갖다 바꿔놓습니다. 제가 다들 컴퓨터를 하시고 계십니다만 제가 1984년인가 5년인가 문교부에서 그때 문교부입니다. 교육부 아니고 문교부에서 이제 연구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갔었어요. 그 우리 삼보에서 나오는 트라이잼 그때 있는 거 했으면 요새는 아마 박물관에 가 있을 겁니다. 그 어디라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걸 사가지고 제가 학생들 앞에 강의를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오늘 샀다. 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 이 기계가 얼마나 발전될 것이냐라고 예상해 볼 때 적어도 앞으로 원고지는 사라질 거고 그때 200자 원고지 다 논문 썼잖아요. 이 원고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써서 그걸 갖다 신문사에 갖다 주고 뭐 어디에 갖다 주고 편집부에 갖다 주는 거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얼마 뒤에는 지리산 꼭대기에서 원고를 쓰더라도 서울에 연락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겁니까? 과거에는 반드시 만나서 했어요. 저도 원고 써가지고 한 번도 나한테 원고 써달라는 사람 얼굴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왜? 이메일로 그냥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생활 패턴 자체가 확실히 바뀐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역사가 변해가면서 앞으로 이러한 시대가 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전국시대, 춘추시대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하면 새로운 도구로서의 재료로서의 철과 청동기가 발달하고 또 그 다음에 말하면 열이랄까 요새 화학과 하시는 분이에요.
요새 우리의 과학기술에서 온도를 몇 도까지 최고로 올릴 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좀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3000도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 이제 용광로에서. 그 3000도 올리면 상당한 정도의, 말하자면 우리 그 도자기 굽는데 얼마나 온도가 올라갑니까? 1300도죠. 그거 굉장히 뜨겁죠. 근데 우리는 이제 3000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인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말하면 1000도 정도의 온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적어도 다양한 말하면 이 도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러한 이런 것이 보급되니까 사회가 확확 바뀌는 거예요. 확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에는 그런 철기나 청동기가 나타나는데, 이 청동기나 철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면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과거에 청동기나 철기를 농기구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얘기한다면, 철기를 또는 청동기, 농기구를 가져가 사용해서 그걸 갖다 경작을 한다는 경우에 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에서 500평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주나라 임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그 봉토 가지고는 자기네 봉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도 힘이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땐 땅은 무한대 있고, 노동력이라든가 힘은, 동력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뭘 데려와야 돼요? 사람을 잡아가야 돼요. 노동력이니까. 그런데 이제 농기구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해 가니까 이제는 땅이 모자라는 거지 기구가 모자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한 놈 가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춘추시대가 이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냥 막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땐 초기니까 그렇게 덜 뒤집혔죠. 근데 전국시대 좀 한 200년 더 지나가니까 이젠 뭐 도구가 많아지니까 이거 확 뒤집혀. 과거에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양상도 달라지는 거예요. 춘추시대의 전쟁은 보병전이고 장군끼리 많아서 한번 싸우자 붙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내겠다. 어디서 싸웁니까? 야전에서 싸웁니다. 들판에서, 전차전. 근데 모든 병사가 무기를 다 들고 있게 되면 그 짓을 왜 해요? 그러니까 은폐를 갖다 거쳐서 산악지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말하면 개인 무기에서 개인 보병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아주 이 도구가 우리들의 역사를 얼마나 바꿔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말한 국가 형태라고 하는 것도 성읍국가라고 얘기해요. 그 성을 하나 이렇게 쌓아놓고, 이건 왕궁과 이제 거기 자기 백성들이 사는 데고, 그 성 밖에 나가서 땅은 무한대로 있어서 가서 그냥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남의 땅 말하면 넘볼 필요가 없는 시절이 초기에 주나라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제 농기구가 발달하면 이 성읍국가가 그거 가지고 자기 주변의 땅 다 경작하고도 이제 모자라잖아요. 그럼 밖으로 더 나가요. 그럼 이웃집하고 이제 이웃 성읍하고 그 이제 땅이 겹치는 거죠. 겹치면 뭐예요? 싸워야죠. 이기고 뺏어야죠. 그 땅을 많이 뺏을수록 자기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영토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당시의 도구 얘기입니다. 칼, 이 당시에 이제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철기, 투구, 뭐 이런 거. 그 병사들이 다 하나씩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이건 그 이제 스키타이 문명이 들어와서 이 실크로드 쪽으로 해서 이제 철기가 들어오고 금속기 들어오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역사가 확 바뀐 거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언제냐면 자치통감 제1권 첫째 귀절입니다. 첫째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씁니다. 초명 진대부 위사 조적 한건 위 제후. 그게 주나라 왕이 처음으로 명령을 했다. 진나라 제후국 가운데 하나죠. 진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대부인 위사라고 하는 사람과 조적이라는 사람과 한건이라는 사람을 대부에서 승격해서 제후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첫 귀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에서 주나라 왕이 대부에서 제후로 올려줬습니다. 왕이 올려주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나라 원래 주나라 봉건 체제 하에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어떻게 대부가 감히 제후가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 이건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냐? 진나라라고 하는 이제 제후국 안에서 아주 큰 나라 중원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 대부가 넷이 있었는데 그 긴 얘기는 그만두고 이 가운데 이 한 위사 조적 한건 이 세 사람이 대부로서 또 주변에 딱 해가지고 해서 이 진나라 제후보다 힘이 뒀어요. 진나라 제후는 그냥 겨우 그냥 자기 밥줄이나 뭐 그 요만한 농토 조금 이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가 진나라의 제후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강하냐? 주나라 천자인 주나라 위열왕까지 말하면 위협할 정도로 강한 군대입니다. 강한 나라가 강한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우리도 뭐 다른 제후들만큼 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제후 시켜주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게 사마왕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왜 있을 수가 없냐? 종전부터 내려오던 모든 질서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질서가 무너졌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공자 얘기를 봅니다. 춘추시대에서 하셨던 분이죠. 그 양반이 내세운 얘기가 뭐냐면 극기복례다 논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극기복례다.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 말하면 평화로 가는 길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가 아니면 비례 물시 보지 않고 예가 아니면 물리의 불정 예가 아니면 듣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않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는다. 아주 이러한 엄청난 그래서 요 귀절에 또 꽉 빼서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어 읽고 그런데 맹자는 전국시대 맹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한문길인데 이제 제나라 선왕 제나라에 가서 이제 그 할 때 제나라 선왕이 내가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탕림금이 권리금을 갖다 내쫓았다며 또 무왕이 주라고 하는 임금을 갖다 내쫓았다며 그런 일이 역사에 있어? 있죠. 맹자가 대답하는 얘기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또 그건 말하면 무왕이 주임금을 은나라의 주임금을 내쳤지 무왕과 은나라의 주의 관계는 뭐냐 하면 신하다. 신하인 무왕이 은나라의 왕인 천자인 주라고 하는 내쫓았으니까 그렇다면 제선왕이 맹자한테 묻으면 그렇다면 신하가 임금을 내쫓아도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대답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신하가 임금 내쫓아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런 세상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한 지아비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시합에 일부 주라고 하는 임금이 임금이 아니고 일부다. 한 지압에 지나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적으로는 주라고 하는 천하의 이 왕이 존재하는데 맹자는 그 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일부이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금이라도 임금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임금된 사람 입장에서 맹자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인물입니다. 너 임금이라며 너 임금 노릇 못해 나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의 주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원장이 자기 황제가 됐는데 말이죠. 맹자를 그래도 사서오경 읽혀야 하잖아요. 근데 맹자를 읽다가 이 맹자가 큰일 났나 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면 절편맹자라고 하는 걸 써요. 그 가운데 저런 부분을 싹 잘라버리고 그 이제 맹자. 그 맹자라는 게 참 묘한.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공자가 예를 지키고 그러면 공자하고 맹자하고 같은 유가인데 이거 전혀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그 질서가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 해보면은 옛날 구질서로 좀 회복해서 예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희망을 가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희망은 물거품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자는 그래도 춘추 시대는 그 희망을 가질 만한 시대. 근데 전국 시대에 오면 처음부터 그런 희망이라는 건 원래의 주나라 시대의 예의 질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너무나 시대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상가라고는 그 시대적 상황을 갖다 보고서 이제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 맹자는 그런 전국 시대라고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임금이라도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혁명론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임금도 임금 노릇 못하면 쫓겨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혁명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님은 기존 질서를 지켜라고 하는데 역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력을 쥔 사람들, 어른들 당연히 공자님의 예를 지키라고 그랬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이제 좀 그 젊은 시절은 지났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예의 지켜라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예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기존 질서를 지킨다는 거고 그것은 내 자리가 그냥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하고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빨리 깬 분은 그래 젊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내가 그걸 갖다 보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 쓰는데 내가 못 써? 근데 아까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서 한 말씀. 그 학생들한테 컴퓨터 사가지고는 한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46이었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럼 46이면 65세에 정년하니까 20년 남아서 내가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20년은 더 교수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컴퓨터를 샀어. 왜 샀느냐? 내가 이제 10년 뒤에는 나한테 강의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교수가 돼서 나하고 똑같이 한 자리에서 교수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나는 같은 자리에서 10년 동안 같이 근무하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은 젊고 힘 좋고 그리고 컴퓨터를 막 잘 배우니까 이제 말하면 1년에 논문 20편 쓰는데 난 눈도 어둡고 힘도 어둡고 원고지에 쓰면은 논문 10편 쓰는 사이에 나 한 편도 못 써. 또는 한 편 써. 그리고서 내가 10년 살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샀다. 그러니까 내가 첨단을 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젊은 사람이 가면 그 뒤는 슬슬 쫓아갈 수 있을 정도 준비를 해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자님은 아주 이 가운데 어르신들은 공자님 참 좋아하실 겁니다. 또 젊은 사람은 맹자를 참 혁명. 어른이 저게 뭐야? 저것도 못해. 이렇게 됩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면 아니죠. 아버지라면 곤란하지. 과장이면 다 과장이야. 뭐 이러고 치고 덤벼 올라올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하는 문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게 역사 그냥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마왕은 이렇게 이해가 무너지는 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호라, 군신의 이해가 이미 무너졌으니 천하의 지혜와 힘이 있는 사람이 서로 내가 잘났다고 경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직이 결국은 이제 사직이 다 이제 무너지게 생겼구나. 그거 이제 이 말하면 보수론 쪽에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통제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탄한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죠. 자, 오늘은 이제 전국시대에 그 진시 황제가 진나라가 이 6나라를 통일하는 쪽으로 맨 처음에 서두를 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요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이제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7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주나라 봉건이 70여 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가 이제 그래서 동성제우는 한 50개 나머지 20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전국 시대에 오면 전국 칠웅이라 해서 7개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잡아서 저때까지 살아남은 나라는 적어도 주나라 초기에 10개의 제후국을 갖다가 얌얌해서 삼키신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아까 전국시대 철기 문명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을 했습니다. 221년에. 그러면 이제 전에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죠? 주나라 이제 왕은 이제 해가지고 주나라 천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딸한테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이제 그 이후에 한 500~600년 지난 다음에 천하를 통일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정치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토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새로운 시대에 이제 사후 대책을 여섯 나라를 다 멸망시켜가지고 항복을 받아 놓긴 했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걸 놓는데 이제 이 그때의 승상을 있던 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한 얘기 자 보세요. 연나라. 자, 연나라 맨 꼭대기 있죠? 그 다음에 제나라. 자, 제나라 맨 쪽 이제 이쪽 친나라 함양이라는 수도에서 보면 연나라, 제나라, 초나라. 이거는 뭐니까 여기에다가 제후왕을 두지 않으면 이것을 갖다가 말하면 진압하기 어렵다. 자, 해서 이제 평정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막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후를 둡시다. 왕관이 그래요. 그래서 자, 이 승상의 건의를 받은 진시 황제가 부하들 나누고 자, 이제 이 문제 좀 상의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라고 하는 사람, 그때 정위라고 하는 벼슬을 냈는데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나라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주나라의 무왕이나 주공이
아들, 딸한테 다 해서 같은 성이니까 이제 우리 삼촌이고 우리 조카고 무슨 뭐 저 동생이고 형이고 이래서 제후국을 만들어 놨더니 200~300년 지나니까 이게 무슨 언제 저기 뭐 같은 그 친척이냐. 그래서 서로 싸움박질을 했다. 그러니 지금 저 왕관이라는 승상이 얘기한 것처럼 하면 주나라 꼴 똑 나게 생겼다. 그죠? 역사에서 우리가 그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폐하께서 이 해내를 다 통일했으니까 이제 이 통일의 공로를 세운 사람하고 아들, 딸에게 군이나 현을 하나씩 맡겨서 월급을 듬뿍듬뿍 주자. 그래서 월급 받아먹고 살게 만들자. 과거의 제후는 어땠습니까? 봉토를 주어서 거기서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있었어요. 그게 독립국이에요, 독립국. 그게 형식상으로 천자한테 가서 1년에 한 번 가서 안녕하십니까?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듯이. 정활초월한 날 큰 집에 가서 제사 지내듯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독립한 거예요. 말은 이제 제후국이면 독립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봤댔자 독립을 시켜버리니까 봉토를 나눠줘 보니까 봉토를 다시 말하면 영토를 나눠준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나눠주니까 그건 내가 잘해서 잘 살고 힘이 있으니까 꼴이 어떻게 됩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서로씩 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이었던 나라였던 데다가 군이나 현을 만들자. 군에서 거기서 태수 주고 태수 임명하고 말 안 들으면 태수 목 자르고 다른 사람 태수를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토를 주는 게 아니라 관직을 줘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신에 내가 공로 세우는데 내가 이게 대우가 뭐야? 그렇게 불평할 것 같으니까 월급은 듬뿍듬뿍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봉급은 넉넉하게 주면서 그 사람들 달래고 봉급으로 달래고 땅은 주지 말자 하는 것이 이사의 얘기였습니다. 이것을 갖다 이제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군현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승상 왕관의 얘기는 과거 주나라 시대의 봉건제도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사는 군현제를 이제 새로운 제도를 쓰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황제가 그 두 사람의 토론을 딱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그 이사 말이 맞다. 우리가 역사에서 뭐 주나라 왕이 뭐 다 그 전에 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뭐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400년, 300년, 400년 내려오다가 그러니까 지멋대로 다 잘난다고 그러더니 그냥 주나라 천재도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 진나라도 그런 꼴을 향후에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9년절 하. 그냥 중앙 집권적 저기를 해라. 그럼 왜 제후국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천자의 나라는 만승지국이라고 얘기해요. 제후의 나라는 천승지국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야? 전차의 대수를 가지고 비례적으로 적어도 천자는 전차 10,000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고 제후는 천승지국은 1000대를 가지고 수 있는 나라.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사실은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를 제후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년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저 경찰이나 둬라. 군대는 두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갖다 통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200~300년 동안 전쟁으로 이제 지구 샜는데 그 전쟁 무기가 각 곳에 쫙 퍼져 있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다 걷어라. 그 쇠붙이를 다 걷어가지고 뭐를 만드냐면 여기에서 금인 쇠로다가 철이라든가 청동이라든가 걸 묶어서 이 쇠로다가
이거 사람을 만들어라. 12개. 그리고 그 하나의 한 사람 하나 이거 이제 뭐랄까 이게 인형인가 하여간 동상은 아닐 거고 하여간 누구 기념한 게 아니니까 하여간 사람을 만드는데 그 한 개의 무게가 천석의 무게래라. 천석의 무게면 12개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12,000석이죠. 그 요새 중량 가지고 얼마나 되냐면 하여간 천하에 있는 모든 쇠붙이는 다 걷어가지고 이제 한감 와서 이제 사람을 12금인을 만들어 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무기 만들려면 그걸 다시 녹여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지방에 있는 말한 무력을 갖다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저 전국시대 7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각각 말하면 영토를 가지고 봉토를 가지고 BC 1100년에서부터 시작해서 BC 221년까지 됐으니까 많은 나라는 역사가 600년 내지 700년, 800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참 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봉건제국의 전국 칠흥이 진나라한테 망할 때 모두 역사가 그 나름대로 역사가 600년, 700년, 800년 되는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 700년, 800년 온 사이에 그 아까 지리적 얘기다 그 지역에 그 나름대로의 문자도 있고 도량형도 있고 언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습관도 있고. 근데 이러한 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통일을 해봤댔자 소용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통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경제 통일이죠. 그래서 도량형을 요새 우리가 미터법을 쓴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요새 아파트를 갖다 아직까지도 미터법을 시작한 지 한 20년 됐나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새 말해 아파트 몇 평에 살아? 그럽니다. 그 도량형이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이걸 갖다 강요해서 모든 진나라의 이건 무게, 척도 이것이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진나라 반량전짜리 이것도 이제 똑같은 저거 똑같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리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경제적 통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문제는 그 황제가 있는 수도가 튼튼하면은 저 지방에 있는 것이 약하게 만들어 놓으면 혹시 지방 쪽에서 혹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워낙 경제적, 군사적 말하면 차이가 크면은 겁을 먹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 다 함양성으로 말아. 이렇게 해서 이제 천하의 호걸들을 갖다 함양성으로 12만 호를 갖다가 옮겨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시황의 통일 정책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그냥 어떻게 통일했다 말았다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외에도 이걸 갖다 우리는 보통 강간약지라고 하는 말 씁니다. 줄기는 튼튼하게, 가지는 약하게 해놔야 이게 이제 오뚜기처럼 옆에 넘어가다 탁 쓰고, 옆에 넘어가다 탁 쓰고, 이게 강간약지적 책을 쓰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진시황 때에 이제 하는 게 이게 이른바 직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요. 요새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부고속도로를 갖다 만들 때 얼마나 그 진시황이 고속도로 직도를 만든 뒤 200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는 경부고속도로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문화를 갖다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직도를 갖다 만들었어요. 직도를 여러 군데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 그래서 새로운 제도인 9년제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를 갖다 이제 하기 시작.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방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70개의 봉건국을 갖다가 이제 봉건국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졌는데 7개로 물러났지만 이걸 갖다가
이 군을 갖다 7개로 나누면 또 이것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군 자체를 갖다가 36개로 나눴습니다. 군현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쭉 해서 지도를 저렇게 보면 이렇게 그 지형에 맞춰서 군을 36개로 나눴습니다. 그게 36개 나눴다고 하는 얘기는 그 군 하나의 능력 가지고는 중앙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얘기. 이건 좀 한자가 한문이 길데 그냥 뭐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 이제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 통일, 사상 통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은 다 이제 혼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법률을 만드는데 이제 이제 물론 통일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일한데 누가 이제 가서 법률을 만들었는데 법률 시행하는데 그다음에 그 강력한 중앙집권적 법률을 만드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했죠. 진시황이. 기분 나빴습니다. 네가 감히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를 해? 그겁니다. 통제 정책이 어느 정도냐 하면 법률 참 잘 만들었습니다 하는 얘기. 네가 건방지게 중앙정부에서 한 얘기를 갖다가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를 해. 이놈 잡아. 이게 이제 통일 정책의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래도 이제 믿을 수 없으니까 문제는 책임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옛날 춘추전국 시대에 무슨 뭐 제자백가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지멋대로 무슨 뭐가 어떻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던 논리하는 이런 책 요거 두면은 사람들 머리가 참 복잡해지고 뭐 황제가 뭐라 그러면 비판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책 다 불살라. 그 이제 이른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분서 갱유라고 그러면 갱유라고 하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묶어서 구덩이에다 넣고 잡아 죽이는 거. 이건 진시황이 아주 말하면 혹독한 것으로 유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죠. 여기에선 남겨두는 건 기술과학서적, 의학서적 이런 건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이제 분석행유.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중앙집권적 말하면 그 이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천하를 갖다 이제 말하면 반대 없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겠느냐 한 예를 갖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강력한 정책이 있으면은 그거대로 따라가 주면 좋은데 말하면 이게 참을 때까지 참는 거죠. 참을 때까지 참다 더 이상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제 진승과 오강의 반란이나 제일 첫 번째 그건 무시무시해요. 진승과 오강이 맨 처음에 이쪽 그 이제 양장 유역에서 군사를 가지고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저쪽 북방에 있는 변두리에 군인들을 갖다가 이제 수비하는 군인들을 갖다 뭐 이제 그 운반하는 운반이 아니라 그 이끌어가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데리고 가서 하여간 거기다 이제 너는 너에서 이제 50명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수자리 서게 하라. 이런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 가는데 저희 양장에서 쭉 올라오는데 거기에 늪지대가 많은데 비가 딱 오니까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죽을 똥을 쓰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자, 이제 진나라 법률에 의하면 며칠 날까지 가라 그러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이다. 말 안 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진승과 오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현재 우리가 비가 와서 이렇게 못 가는데 진나라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저거 수자리 서는 데까지 가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 간다. 그러면 가도 죽고 우리가 일어나도 죽는다. 그럴 바에야 이제 한번 일어나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말하면 양호장상이 영유종월이요. 어찌 종자가 있겠느냐, 씨가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번 일어나자. 그러니까 모두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은 말하자면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 자기도 모르세요. 반란이 일어났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계획해가지고 무슨 혁명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뭐 해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참다 못해서 확 일어난 건데 일어나서 군대를 인솔하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데 일어나는데 그럼 어떡하지? 일어나긴 일어났어. 그럼 어떡하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 과거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에 봉건제 국가가 있었다. 그 각 지역적 독립국가가 존재했다. 그래서 봉건국에 그게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양유역이니까 초나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장초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초나라에서 여기서 세우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우죽순격으로 과거에 하던 것이 탁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라든가 유방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나라를 없앴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 무엇을 목표로 했느냐? 내가 들고 일어날 때 과거 춘추 전국시대 혹은 그 이전에처럼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말하는 봉건국을 다시 일으키는 거다. 그렇게 했어요. 또 항우가 대장이 됐을 때 항우한테 야, 너 내 편 좀 들어 했을 때 항우가 뭘 약속해? 선거 때도 약속하잖아요. 너 내 편 들어주면 너 장관 하나 시켜줄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예요. 너 일어나서 하면은 내가 네 지역에 채우고 시켜줄게라고 하는 얘기가 가능하죠. 그래야 이 항우로서 힘을 받죠. 그러니까 항우가 진나라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봉건 제후 국가를 갖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건 돌아오면 타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초나라가죠. 초나라 그다음에 과거의 7국인데 그거보다 숫자가 조금 많아진 것뿐이에요. 자, 이걸 과거의 전국시대의 7국하고 이쪽 거를 비교해 보세요. 거의 아까 지역적 분포와 거의 일치한 거예요. 그게 전국시대의 전국칠웅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 말하면 문화적 영향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언제가 하면 우리끼리 뭉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요쪽 거 오른쪽 거는 이거는 전국시대의 칠웅이고 이게 항우가 이제 봉건 제후국 자기가 이제 대장로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빨리 지나가죠. 이제 유방한테는 제일 억울하죠. 유방한 저 위험한 놈이니까 제일 구덩이로 보내자. 촉관을 보내서 보냈죠. 그게 유방이 억울하다. 나는 공로를 많이 세우는데 내가 왜 그 구덩이로 보내느냐. 그 정치적으로 항우는 상당히 꾀를 쓴 거죠. 그 유방 입장은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유방이 들고 일어나서 4년간의 전쟁을 해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그 항우가 그 이제 자기 애인과 헤어지는 그 패왕별이가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 4년간 해서 유방이 다시 재통일합니다. 유방이 통일하면서도 한 얘기가 뭐예요? 너 내 편 들어오면 너 제후시켜줄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면 되겠어요? 유방 혼자 가지고 되는 거 아니니까. 자기 우군을 많이면. 그래가지고 유방이 섰을 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이제 제 제후들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제후를 다 이제 시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유방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시 봉건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적어도 전제로 할 것이냐, 진시황처럼 중앙 집권제적 그 이제 말하면 국가 체제를 만들 거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방 혼자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진시황 같이 천하 통일이라는 걸 구전제를 하기에는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봉건 이제 국가를 갖다 이렇게 이쪽에 이제 이게 조나라, 장이, 그 위나라, 팽월, 한나라, 한신, 나중에 이제 한신이라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그 쌈자라는 한신하고 그다음에 한나라 그 후예로서 한신 두 한자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 한신, 초나라 한신, 소나라 회양의 이제 그다음에 여강 장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제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가 중앙정부에서 자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직할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아까 이제 왕관이라고 하는 승상 왕관이 한 얘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동부와 남부는 이렇게 제후를 임명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또 재미있죠? 지도를 보니까 한나라 때 한이 이 서쪽에 있고 진나라가 서쪽에 있고 이쪽에 6나라가 있었죠. 근데 진나라가 있고 6나라가 있었죠. 저쪽에 유방이 통일해서 한나라하고 이쪽에 쭉 제후국을 만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군현제와 봉건제를 말하면 합쳐서 이걸 갖다 봉건국과 군현과 군해서 이걸 갖다 군현제에서 군자를 띄우고 봉건국에서 국자를 띄워서 군국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국제. 근데 하지만 자기 직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군현제를 실시하는 거고 힘이 못 미치는 쪽은 봉건국가를 갖다서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입니다. 내가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면 제후국의 힘을 빼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생각했던 그러한 중앙정부의 통일적 천하 이제 황제 지배하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것이 유방으로서 꿈일 겁니다. 그러나 당장 힘이 없어. 그래서 요 정도로 해둡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이성제후 다시 말해 자기가 통일하는데 힘을 보탰던 사람들에게 일단 제후왕을 뒀다가 하나씩 이제 쫓아냅니다. 잡아죽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요새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은 미운 털이 백이면은 그 미웠다고 그래서 잡아 죽이는 거 아니고 너 왜 이웃집 여자한테 눈 흘렸어? 나쁜 놈, 도덕적으로 나쁜 놈. 그리고 잡아가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알고 정치를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어요. 저거 왜 그럴까? 겉으로 내세우면 근사하게 내세우지만은 실제로는 여기 여기에 이제 이른바 이제 한신이라든가 팽월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공로 세운 사람들을 갖다 하나씩 제거하고 자기의 아들 그다음에 뭐 이제 형님 또 조카 뭐 손자 해가지고 이걸 이성제후를 봉성제후로 바꿔나갑니다. 그래도 이제 중앙정부의 그 군국제는 똑같은데 그래도 제후 성 달는 사람 하는 거 이제 겁나니까 이걸 바꿔나갑니다. 그건 성공적으로 바꿨죠. 성공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동성제후로 바꿔서 이 황제와 관계가 삼촌도 되고 오촌도 되고 그다음에 사촌도 되고 형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무마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상충이에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지방 목표가 뭡니까? 천하통일이고 황제가 천하를 지배하는데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힘이 없어서 조금 물러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동성제후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야금야금 뭐 내놔라 뭐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가만히 봐 하니까 중앙정부, 그죠? 같은 그 유씨라도 뭐 이제 같은 유씨라도 이거 중앙정부에서 뭐 하는 걸 자기네들의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산게. 이러다가는 우리 뺏기겠다. 우리 역사 공부 또 뭐 안 하잖아. 역사 공부 다 하지 않았느냐? 뻔한 얘기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이 경제 때. 여러분 이제 중국사 할 때 그 이제 뭐야 그 문제 경제 때가 문경지치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말하면 평화의 시대고 잘 사는 시대고 아주 역사에서 그런데 경제 시절에 여기 오나라 양양유역의 오나라 초나라 그다음에 요 네 개, 5개. 그래서 5초 7국의 난 오나라 초나라까지 해서 저쪽 이 동부에 있는 제나라 저쪽에 있는 이제 나라하고 해서 7나라가 저 중앙정부의 경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갖다 아주 말려 죽이려고 그런다. 우리 들고 일어나자.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들어나서 한나라 중앙정부하고 이제 붙었습니다. 잘했으면은 한나라 정부가 이기지 못해요. 전혀. 세력으로 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여러 나라가 합치니까 지휘체계가 잘 안 서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다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대결로 나옵니다. 요 얘기는 아까 문화지리의 진정상의 문화지리에서 보면은 맨 꼭대기로 올라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역시 지역적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지역적 차이가 서로 단결되는 것을 갖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이요. 여기서 전쟁이 왔다 갔다 이제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인데 이 빨간 줄로 제가 하죠. 역시 동서의 대결이고 어디 가서 만났느냐 하면 유방과 항우가 싸우는 고장소에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 근처에서 싸우는 거예요. 낙양서부터 동쪽으로 조금 더 지난 지역에 여기에 이제 여기 그 형양이라고 하는데 저 형양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도 여기가 중요했고 이 5초7구의 안에서도 여기서 형양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 되죠. 이게 왜 형양? 그것이 핵입니다. 중국의 핵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바로 여기에 꼭대기 이러면 이제 장안이 있고 그다음에 낙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아까 산악지대와 평야지대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아까 이제 진정상의 전체를 그린 걸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해서 요 지역이 싸움의 중심지입니다. 요 싸움의 중심지가 춘추 시대에는 중원지역이었습니다. 중원지역이 서부가 발달하고 동부가 발달하고 서부가 발달하는 바람에 완충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주 시대의 중원 지역을 차지했던 진나라가 세 개로 나눠지면서 거기서 모든 말하면 그 이제 천하를 갖다 컨트롤했는데 서부 지역의 진나라와 동부 지역의 제나라, 남쪽에 초나라가 있는 바람에 진나라 지역은 완충 지역이 되어버려요.
그 계속적으로 큰 나라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니까 중원 지역이 좋냐 나쁘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중원 지역이 좋아서 동부와 서부 지역을 갖다 중앙에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중앙으로서의 하겠지만 서쪽에서 힘쓰고 동쪽에서 힘쓰고 남쪽에서 힘쓰니까 중앙 지역은 완충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역사를 잘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영원히 완충국이 될 수도 있고 중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우리 이제 박지정 교수님 정치학 하시는데 가끔가다 그 완충 얘기를 저 많이 이제 하는데 역사에서 언제 완충국이고 언제 중앙국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제에서 이제 이탈리 같은 데는 이제 완충국이냐 중앙국이냐 그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해서 로마 제국에서 서쪽으로 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 이제 아프리카하고 무슨 유럽 사이에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뭐지 요새 터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 같은 나라 예전엔 그 세계 가장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 요새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땠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 이걸 보시죠. 자. 이것은 전국시대, 이것은 5초7국에 난, 이것은 이제 진정상의 지도를 가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시대가 달라지면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이제 중국의 역사는 이러한 통일 중앙집권에서 전체를 지배할 것이냐? 그 지배로부터 지방이 어느 정도 독자적 저기를 해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서와 대결, 남북의 대결로 나타나. 그건 왜 그러냐? 문화 차이, 경제적 차이, 지리적 차이가 그런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야 이제 중국 역사 쭉 다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저기는 시안, 옛날엔 장안이죠. 지금은 시안입니다. 그렇죠? 한나라 도읍, 그렇죠? 그 함양성도 그 근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북경, 그리고 남경, 난징. 지도를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재미있게도 이게 삼각형 형태입니다. 삼각형 형태예요. 그 도읍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안이 중심이 됐을 때는 베이징과 난징에서 문제가 일어요. 왜? 다 한다고 하더라도 불평이 나타나요. 지역적으로. 지금 시간이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역사에서 조금 더 이제 보시죠. 후한 말에 여러분이 늘 읽으시는 삼국지 얘기 거기에서 이제 원소 맨 꼭대기 원소 조조 장로 누굽니까 유장 유표 원술 손권 손책 어때요? 이것도 역시 말하면 이 혼란 속에서 다시 군대가 일어났을 때 어디를 중심으로 거점을 잡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이른바 우리가 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죠. 그죠? 위나라가 이 동부를 제외하고 촉한 서쪽, 그다음에 오나라 남쪽. 그렇죠? 시안, 북경, 남경. 아주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그건 윗남북제로 오더라도 역시 남북, 북위와 송나라야 돼요. 그렇죠? 남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하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그 북쪽과 남쪽의 차이예요. 이것은 역사에서 요나라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금나라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양장과 그 일대고 저쪽에 서쪽으로는 이제 말하면 태행산맥 그쪽에 이제 산악지대 쪽하고 이렇게 함곡관 무슨 이런 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남쪽에 그 양나라, 그죠? 양나라하고 그대 우쪽에는 이제 북위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동위와 서위, 이것도 남북, 동서 나눠지는 걸 갖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시간이 조금 저기 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국을 들여다보는 시각은 어떻게 이 문제가 조화롭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보면은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 곁에 있는 100분의 1 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나라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시간이 있는데, 그 지난번에 지난 저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어느 선생님입니까? 이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 간단히라도 설명을 해 가지고 가 있는데, 뭐 생명력 있는 역사가 뭐냐? 오늘도 이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는 이게 유기체로 파악해야지 이게 갖다 한꺼번에 쭉 해서 이제 잘라놓은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천년, 수천, 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만약 무용지물이라 그러면 역사책을 쓴 사람들은 뭐냐? 돈도 들였을 거고, 그렇죠? 노력을 일생 동안 바쳤는데 그게 쓸모없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 일생을 바쳤겠느냐? 그리고 또 왜 그 책이, 역사책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식되느냐? 모두는 다 읽지 않아도 했느냐? 그 자체가 이미 뭐 유기체로서의 역사. 그런데 요새 역사 지식은 대체적으로 그 고깃집에 가면 이건 앞다리요, 이건 뒷다리요, 그다음에 이건 무슨 뭐요, 뭐 나눠놓고 판단. 아주 미세한 것은, 세부적인 거 그런 것은 정확하죠. 얼마나 잘라놓고, 이건 심장인데 맛이 좋아. 뭐 어때? 넓적다리는 뭐 하는데 좋아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먹고 치우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살아있는 역사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자. 요새는 미시적으로 자꾸 봐나가죠. 뭐 미시적으로 보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들여봐요. 그래서 이제 레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이 황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저기 낸 책 가운데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근데 그건 아주 간단히 쓴 건데, 그분이 레이 황이 그 거시적 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이 미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건 뭐 한데 요건 오른쪽이 어떻고 동전 하나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해서 논문 쓰고 또 진급하고,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이 거시적 이제 연구 거시적 시각이 나타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구된 걸 가지고라도 거시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명력 있는 역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통감이 이건 왜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362년간의 역사가 말하면 살아서 1362년은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문화산업의 보고라는 건 지난번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요새요. 뭔가 태양의 후예라 인기가 참 있습니다. 저 베트남 같은 데서는 총리가 그걸 보라고 그랬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살 길이 뭐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과학기술이란가 기계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요새 이제 노동운동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요새 토요일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노동운동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저는 기계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라고.
이제 과거에 노동자 100명이 하던 거 기계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청년 실업 문제는 나올 겁니다. 왜? 기계가 발달하니까. 여기도 청년들, 젊은 분들 돌아 계신데 대신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예전에 내가 들은 얘기가 우리나라의 직업의 종류가 뭐 3만 개 간다 그런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면 6만 개고 미국에 가면 10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창조적인 직업의 말하면 개발이라고 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요새 대학에서는 취직달 되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인문과학이고 기초과학이 없어요. 백날 우리나라 죽이는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서울대학 공과대학 교수들이 시간의 축적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써서 잘 팔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축적된 지식이 없어요. 이것을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면은 이제 여러분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러한 말하면 직업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지 마세요. 과거에 100년 전에는 수표교 다리 밑에서 춘향전 한 권 가지면 일생 동안 잘 먹고 살았어요. 읽으면 책 구하기 힘든 시절이니까. 근데 요새 저 춘향전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저 수표교 다리에 가서 읽어보세요. 1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여기도 혹시 택시 드라이버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30년 전에 택시 드라이버는 기생이 줄을 따랐다고 해요. 그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46에 컴퓨터를 사면서 내가 앞으로 20년 교수 노릇 더 하기 위해서는 안 살 수가 없다. 근데 그거 산덕되게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정년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새로운 이제 방향으로 이제 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문화산업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태양의 후계 같은 걸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통감 속에 2만 개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하나를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나 이걸 갖다 말해요. 그래서 제 소원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드라마 쓰시는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같이 좀 읽어가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딱한 거야. 근데 그분들이 한문을 못 읽어. 아니, 읽는 분이 계시죠. 그래도 읽는 분이 많지가 않아. 그 이분들하고 해가지고 하면 제가 그 과거에 뭡니까?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SBS에서 연속극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역사 자문을 해줬는데 돈도 별로 안 줬어요. 그런데 하여간 한번 내 연구실에 와서 자료를 찍기 위해서인데 요거 한 줄, 저 원자료 한 줄 찍느라고 오는데 PD 오죠. 그다음에 조명 오죠. 카메라맨이 오죠. 음향 오죠. 한 5명, 6명이 옵니다. 근데 그거 2초 찍어. 2초 방영돼.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 5, 6명이 지금 한나절 걸려서 내 연구실까지 왔다 가는데 그래도 저 사람들은 2초라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 월급을 많든 죽든 주니까 여기 오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오겠느냐. 드라마에 말하자면 이제 산업의 파급 효과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산업이라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됩니까? 요새 토요일 날 논다는 얘기했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반드시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면 됩니다. 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잠깐 일하고 돈 많이 받고 대신에 그거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실업 요새 문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교육에 있는 거지 돈 한 달에 무슨 몇만 원 주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이 문제를 문화산업을 가지고 하면 드라마 하나 만들면 뭐예요? 거기에 딸려 먹는 사람이 2천, 3천 명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잘 팔리면은 몇십만 명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농담 삼아 내가 한 것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3분의 1은 먹고 살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산업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확산해서 우리 문화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것을 이 속에서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5분 남았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거 긴전체 편전체 이건 역사 얘기가 다음 주에는 이제 조무령왕 호복을 입다 이런 제목 가지고 이제 문화 수용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